예,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사회학인데요. 교육사회학은 이전에 출제된 빈도가 낮았죠. 그래서 이제 한 문제만 해보겠습니다. 교육사회학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들은 바로 기능이론, 갈등이론, 해석학의 개념 차이.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이게 학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학교 내의 사회 문제로서의 교육 선발, 교육 개혁 이런 부분들의 관점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기능이론, 갈등이론, 해석학에 대해서는 작년에 심층 면접을 통해서 출제가 됐었죠. 기능이론 관점에 있어서의 선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뤄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죠. 현재 우리 사회는 비싼 사교육을 받아야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좋은 대학이 좋은 직업으로 이어지며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교육의 불평등이 계층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모습이죠. 교육이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기능이론, 갈등이론의 각각의 관점에 의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이 사회평등에 기여한다는 블라우와 덩컨의 직업지위 획득 모형에 의해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죠. 대안을.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방안을 신자유주의 학교개혁론에 의해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의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평등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평등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 발생 가능하고 나올 법한 문제인데 막상 이 각각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게 용이하거나 쉽지 않죠. 이 각각의 것들을 다 빠삭하게 알고 있고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이 답변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론에 대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단순 암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능이론 입장 이런 교육사회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사회학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본 게 기능이론에서 사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갈등이론에서 사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해석학적 관점에 의해서 사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들을 각각의 이론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교육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 거의 수준을 학교 성장, 학교 발전, 사회 평등의 교육이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사회 문제 있죠. 학교 내 사회 문제를 우리가 선발, 학업 성취, 교육개혁, 평생교육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은 지금 문화실조론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심층 면접을 감안을 하면 이런 기능이론의 관점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심층 면접을 통해서 물어봤었죠. 자, 이제 사회학에 대한 접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교육사회학은 어떤 교육사회학이 별도로 발전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사회학 이론 안에서의 교육 관련된 내용들을 뽑아서 그게 교육사회학으로 초기 이론으로 자리 잡았고 이게 별도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교육사회학이라는 것들의 관점은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교육을 접근하는 방식, 사회 한 구성 요소로서, 사회 한 기능 요소로서의 교육을 다루는 사회학적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별도의 교육사회학으로 나눠서 보는 관점의 교육사회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관점은 교육과 사회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학에 훨씬 더 가까운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사회학의 지식과 연구 방법을 교육 현상에 적용해서 교육학의 연구에 응용하는 관점이 교육학적 관점으로 나눠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교육사회학이 필요한 이유. 자, 우리가 교육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서
관점이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재적 목표를 좌우하는 것들은 자아실현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외재적 목표가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런 사회화라고, 직업 획득이라는 사회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외재적 목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교육사회학의 관점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 연결고리를 좀 이해를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교육 사회학의 사회학의 관점의 이동을 연대순으로 구분해 보면 그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1950년대는 기능이론 관점 하에서 사회는 안정과 통합의 요소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의 협력 관계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간다라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류 이론에 대해서 바뀌었냐?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능이론 관점이 꾸준히 유지가 되어 왔고, 이거에 대해서 갈등이론이 비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개선되어 들어가고, 해석학적 관점이 그 비판을 해 들어오면서 일부 개선돼서 들어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개선되어 들어오고, 이렇게 개선 방안들이 도출되어 온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이론의 관점에 대해서 갈등이론은 어떻게 문제점을 제기했냐면, 사회 구성요를 봤더니 안정과 통합하는 면도 있지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실상 문제가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요소는 갈등과 변화다예요. 즉 사회가 잘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안정과 통합한 요소가 안 돼서요? 그게 아니죠. 안정과 통합에 필요한 요소들은 그대로 다 작동이 됩니다. 문제는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봤던 게 칼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을 대변되는 갈등이론 입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갈등이론은 이런 기능이론을 부정하고 갈등과 변화가 중요한 요소다라고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서구의 과학 전통, 사회과학 전통은 그렇게 옛날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생짜로 새로 만들어내는 형태가 아닙니다. 옛날 이론들을 다 바삭하게 검토를 하고 그거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나가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정과 통합의 관점을 인정을 하지만 그게 주안점이 아니라는 거죠. 알아서 잘 돌아가는 거를 다뤄본들 바뀌는 게 없고 오히려 바틀렉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갈등의 요소이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사회가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이 갈등이 갖고 있는 기본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석학적 관점은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이 갖고 있는 관점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봤더니 어떤 상황일 때는 안정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반면 어느 상황일 때는 갈등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의 경우가 평상시에는 회사의 업무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지를 합니다. 다만 임금 인상과 같은 갈등 요소가 발생했을 때만 반대를 하는 거죠. 즉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안정과 통합이냐 갈등과 변화냐가 달라지더라라는 것들을 보자, 그런 것들을 입각해서 보자라고 했던 게 해석학적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생각에 한계점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즉 기존의 안정, 통합, 갈등, 변화는 여러 관점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그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관점을 택해야 되느냐, 어느 게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이 되겠냐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게 신자유주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신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도움되는 것들은 강화하고 도움 안 되는 것들은 자꾸 떨궈져 나가고 하면 남는 게 정답이다. 라는 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기본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년대, 70년대 거의 동시대적으로 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해석학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는 철학들이 갈라졌고 그 중에서 신자유주의에서 어느 걸 택할 것이냐라는 관점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등장을 했다라고 전체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그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기능이론에서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우리가 기능이론이 가장 근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본에 따른 그 기능이론의 가장 근본 관점을 보면 사회화라는 것들에 의해서 접근을 해요. 사회화라는 게 뭐냐? 사회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을 습득하면서 한 성원이 되는 과정. 누가 이 역할을 담당합니까? 학교가 이 역할을 담당하죠.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행동 양식이 있겠고요.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직업을 획득하기 위한 자아 형성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화의 과정은 의식적이고 무의도를 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육은 긍정적인 거, 가치 있는 거, 의도를 가지고 계획한 것들을 교육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화의 한 부분 요소가 교육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임의 경우는 사회 실제론에 따라서 보편사회와 특수사회화를 나누고 있죠. 보편사회라는 것들은 바로 사회 가치 규범에 내면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교육의 그 의무를 헌법 31조에서 부과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보편사회화의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구나가 다 민주사회에 대한 인식을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보편사회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수사회화라는 것들은 개인이 속한 직업집단의 규범 전문지식이니까 바로 교육의 권리로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알아서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특수사회의 관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드리븐의 경우는 학교사회화라는 관점하에서 규범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취성이라든가 독립성, 보편성, 특수성에 해당되는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슨스의 경우는 사회체제이론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 균형을 유지해서 적응하고 목표 달성을 하고 통합하고 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교육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라는 것들은 안정성과 상호의존성과 합의에 의해서 사회가 굴러가고요. 교육은 그러한 것들이 잘 굴러가시도록 역할을 가르치고 사회적인 선발과 배치의 기능을 담당하더라라는 게 파슨스가 얘기하는 사회체제이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결국 교육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사회적 선발과 배치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문화유산을 학교에서 전달을 하죠. 그러한 전달을 한 것들을 잘 습득하는 사람과 잘 습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한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그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기 위한 역할들을 학교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론이 제대로 작동되고 불평불만이 없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서는 기회평등과 업적주의를 들고 있죠. 이러한 것들에 가장 잘 적용된 예가 우리 대입선벌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평등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걸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듣기 평가할 때는 비행기 이착륙을 금지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기회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 평등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업적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 전제 조건, 기회평등과 업적주의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의 논리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 수준에 따른 지위 유지가 되는 지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우리는 현재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화의 유형들은 예기사회, 직업사회, 정치사회와 재사회화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그냥 개념들이니까 그냥 읽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능이론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때, 교육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갈등이론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때, 교육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석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개념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기능이론 관점에서는 사회가 마치 하나의 세포나 유기체처럼, 생명체처럼, 우리가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손이 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머리가 머리 역할을 해야 되고, 위가 위 역할을 해야 되고, 다리가 다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유기체처럼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통합, 안정, 합의를 통해서 생명체 전체가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사회를 보는 관점이 기능이론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 갈등이론 관점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라면 인간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신체가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사회는 바뀐단 말이에요. 뭔가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게 갈등이론이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즉 사회는 신체와 달리 바뀌어 나가는데 그러한 것들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게 기능이론의 한계다라고 보는 거죠. 즉 사회는 갈등 요소가 있고 그러한 갈등 요소들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누군가가 누구를 강제하는 억압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재 사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보는 게 갈등이론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해석학적 관점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느 때는 네 말이 맞은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네 말이 맞는 때가 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상호작용에 따라서 이런 관계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룰들이 원칙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해석학적 관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요체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사회를 바라볼 때 기능이론은 어떻게 보느냐? 사회를 부분이 모여서 유기적인 관계를 한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의 기능은 안정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머리가 심장이 없이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심장이 머리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분 간의 우열이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낮은 계급이든 낮은 계층이든 높은 계층이든 부분 간 우열이 없고 각자 자신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기능이론 관점이죠.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능력이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능력 발휘를 많이 해서 좋은 업적을 둠으로써 보상을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보상을 누적해서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따라서 다양한 계층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차등 보상의 결과로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기능이론의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 갈등이론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지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거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들은 손댈 필요가 없어. 손댈 필요가 없이 알아서 돌아가. 중요한 건 뭐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뭔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즉 파업을 해버리면 갈등으로 인해서 파업을 해버리면 공장이 안 돌아가서 더 손해지 않느냐. 즉 그러한 부분들은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게 바로 사회학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게 갈등이론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라는 것들은 불일치가 분명히 어느 부분에만 존재를 하고 갈등이 있는 요소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면서 발전되어 나간다라는 게 그 갈등이론에서 보는 사회에 보는 관점이죠. 다만 급진적이고 비약적이고 한 집단이 타 집단을 강제하고 있는 요소는 문제가 있는 요소니 그걸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갈등이론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계층이라는 것들은 다양한 스펙트럼화에서의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계급은 생각외로 이게 사회를 봤더니 딱 분할되어 있어서 이동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바로 갈등이론에서
계층이라고 하지 않고 계급이라고 구분하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양분하는 개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해석학적 관점 하에서는 사회라는 것들은 인간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역동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존재고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라고 봤던 거죠. 실증적, 경험적 방법을 쓰는 것들은 상황이 바뀌면 적용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파업하는 상황의 기능이론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거죠. 그다음에 공장이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 갈등을 얘기하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라는 것들은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거죠. 각 구성 요소들 간에, 각 구성 요소들 안에도 또 주체들이 있겠죠. 그런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결과를 낳더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 기능 이론에처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거고, 부정적 상호작용이 나타나면 바로 갈등의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게 해석학적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자의 관점하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각각의 구성 요소마다 어느 경우는 성장 발전이 되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안정화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도 해서 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진다라는 게 해석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하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능이론 관점에서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공급하는 역할들을 교육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 유지 발전을 위해서 사회화를 시켜서 사회의 보편 규범과 직업에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쳐서 내보내면 사회에서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거,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지식들을 교육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성적을 매기는 이유는 뭐냐?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론 쪽에서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현상 유지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도 바뀌어왔고 교육도 바뀌었는데 왜 바뀐 거를 하나도 설명을 못하느냐라는 비판을 했죠. 갈등이론은 그래서 이런 갈등 체계하에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육의 역할을 바로 갈등을 강제하는 과정, 억압하기 위한 계급의 재생산 도구다. 즉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학교 수업을 하게 되면 자본가의 아이는, 자식은, 학생은, 부모가 자본가인 학생은 노동자를 다스리는 법을 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 노동자인 아버지를 둔 학생은 노동자로서 사회 규범에 순응해가면서 사는 방법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더라라는 게 바로 계급 재생산 도구라는 관점이 갖고 있는 거죠. 왜? 지배 이데올로기를 교육 과정 안에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가르치는 내용을 봤더니 지배계급 문화를 가르치더라는 거죠. 노동자의 문화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급한 그 하류 계급의 문화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상류 계급의 문화를만을 가르치더라라는 거죠. 선발에 있어서는 능력에 의해서 선발을 한다라는 그 기능이론 관점은 허구다 이거예요. 왜? 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못 사는 애는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잘 사는 애는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더라. 왜? 학교 들어오기 이전부터 배웠던 내용이 달랐고 학교 이후에 집에 들어가서 지원받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이 격차를 해소를 못하더라. 그래서 능력주의 선발은 허구다. 단지 그냥 경제 수준에 따라는 선발일 뿐이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부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게 갈등이론이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학적 관점에서는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사회를 그렇게
그 양분해서 너무 단순화해서 보는 거 아니냐? 그 중간 계급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단순화하고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인간은 계룡남이 분명 개천에서 용나는 계룡남이 존재를 하지 않느냐? 자유의지를 너무 무시한다라는 비판들을 해석학에서 했죠. 해석학에서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바라봤을 때는 교육이 그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기능이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안 맞더라. 권력성, 이데올로성이 있는데 일방적인 계급 재생산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주도권을 진 사람들이 교육 과정에 가르치는 내용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교육의 권력성과 이데올로성은 분명히 있다. 사회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을 하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상류계급, 하류계급으로 양분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발에 있어서는 사회 통제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 즉 자본가에게만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갈등이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능력주의 선발이 허구라는 얘기도 좀 걸맞지 않더라. 기존의 질서를 재생산하는 건 맞다. 그게 꼭 경제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해석학적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학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론이나 갈등이론에서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그 대안이 뭔데? 뭘 어쩌라고? 넌 대안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그냥 상황별로 각자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석학적 관점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특히 주안점을 갖고 있는 것들은 꾸준히 사회학에서 연구가 되어 온 부분은 바로 기능이론 관점과 갈등이론 관점의 그 차이점이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공통점은 정치 경제의 종속 변수다라는 거죠.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시각은 사회는 정치와 경제에 의해서 굴러간다라고 보는 관점은 공통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교육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사회구조와 문화를 교육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내적 기능보다는 외적 기능, 바로 사회화와 직업획득이라는 외적 기능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것들을 블랙박스로 놓고 교육 외부에서 각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들을 보는 거시적인 관점이라는 것들은 공통사항이죠. 대신 이제 한계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 경제 구조가 인간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인간이 사회 구조의 한 구성품으로서 작동된다라는 수동적 인간관을 가정한다는 거죠. 즉 자유의지가 반영될지가 적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거대 담론으로서의 거시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바로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의 관점을 사회와 교육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기능이론에서는 사회의 상호우전, 통합적 기능, 안정지향을 하게 되고 점진적 변화를 하게 되죠. 즉 중요한 가치는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사회의 각 구성 요소들 간에. 개인 성취의 차등 보상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개인의 능력과 인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바라보는 거고, 반면 갈등이론 입장에서는 경쟁과 대립적 관계가 일반적인 현상이고 집단 갈등이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통합과 안정 요소가 80%고 20%의 갈등 요소가 있다라면 결론은 이 문제를 발생시킨 거에 80%는 갈등 요소가, 합의에 이루어지는 요소는 20%밖에 안 되니 갈등 요소 20%를 중점 관리를 해서 80%를 개선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급진적인 비약적인 항상 변화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갈등론이 바라보는
관점이죠. 지배계급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안정화 시켜 나가는 것들이 현실이다라고 보는 거죠. 계층이동 고정돼 있다. 아무리 차등부상을 해도 애초에 출발점 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선발을 통한 계층이동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이런 대학 교육에 명문 대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을 보면 잘 사는 집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갈등 이론이 나타내는 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영되었을 때 점차 맞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지배 집단의 유지 수단이죠. 즉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사교육을 잘 받아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되고,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되면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또 돈을 더 잘 벌게 되고, 와 같은 지배 집단 유지 수단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갈등 이론의 관점이라서 이렇게 상반된 관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교육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사회 보편적인 기술, 지식, 규범을 전수한다는 거죠.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 소양, 사회에서의 에티켓, 매너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반면 갈등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교육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본가 아이에게는 하층민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은 사회의 규율, 공장의 규율에, 자본주의의 규율에 순응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죠. 교육 내용의 경우는 구성원 합의에 결정된 보편적, 객관적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갈등 입장에서는 사회 구조를 반영해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담아서 편협하게 가르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결과는 학교의 독립적, 자율적 인간이 육성이 돼서 그 인간들을 능력에 따라서 선발하는 게 맞는 거고, 능력에 따라서 성취되는 거에 따라서 차등 보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교육의 기본 관점이라면, 갈등론에서는 교육의 결과는 학교 학생을 억압 방지해서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를 만든다는 거죠. 규정, 규칙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들고, 선발이라는 것들은 학교 교육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학교 들어오기 이전부터 정해진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고, 그래서 능력주의 선발이라는 것은 허구다. 잘 사는 집 애들이 공부 잘하고, 잘 사는 집 애들이 좋은 대학교 가지, 못 사는 집 애들이 공부 잘하고 못 사는 집 애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갈등론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능론의 관점에서는 교육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거는 일시적인 문제다. 이런 것들은 교육 개혁을 통해서 점차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관점인 반면, 갈등론 입장에서는 이거는 교육은 사회의 거울이라서 부속물일 뿐,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바꿔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 사회체제 개혁이 되지 않으면 교육은 바뀔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갈등론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들을 본다면 디르켐, 드리브, 파슨스, 사회화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던 학자들이 냈던 거죠. 즉 기능이론이 보는 관점은 사회 본질은 상호존적인 관계와 부분의 합으로 구성된 체계라는 거죠. 어느 하나를 배제시킬 수 없는 각각의 구성 요소가 다 10손가락이라는 거죠. 어느 손가락 하나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게 기능이론 관점이죠. 이러한 기능이론에 대해서 항상 갈등이론에서 갖는 비판은 수동적이고 사회 종속적인 인간, 사회 구성 요소의 부분품으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부분품 역할을 잘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 그런 수단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인교육 관심 없다 이거예요. 부분품만 만들어내면 돼요. 학교 교육을 규격화시키고 있는 거죠. 즉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학교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갔고, 거기에 따른 규격품으로 졸업생들을 찍어내고 있는 게 기능이론에서 보는
학교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이론의 관점 안에도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합의론적 기능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회 유지를 위한 긍정적인 기능들을 하고 있고, 사회 유기체처럼 어느 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죽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만큼 모든 요소가 우열이 없다라고 보는 게 합의론적 기능주의 관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를 지적하게 되냐면, 사회가 발전되어 나가고 바뀌는데 그런 요소를 하나도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이론 아니냐. 바뀌어 나가는데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냐? 실증적인 결과가 아무것도 설명을 못하지 않느냐? 변화가, 사회 변화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구조적 성격의 기본 변수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하고 있죠. 발전교육론은 로스토우와 슐츠 같은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국가 경제 발전의 수단이다라고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슐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발전교육론을 주창한 이유는 뭐였냐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의무교육을 최초로 실시한 나라예요. 왜 그랬냐?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그 당시에 독일은 농업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대로 해가지고는 영국을 죽었다 깨나도 따라갈 수가 없겠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라고 봤고,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켜야지 국가가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 그때 나온 거죠. 그때 나온 것이 바로 발전교육론입니다. 국민통합론, 인간 자본으로 이게 나중에 확장이 되죠. 발전교육론. 그래서 도구적 교육론이에요. 즉, 나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아실현의 관점이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대화 이론이 있죠. 바로 발전교육론의 변형이 바로 근대화 이론, 기술기능이론, 인간자본론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맥클랜드의 경우는 근대화 이론으로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근대적 가치관을 주입하지 않았냐 이거죠. 근대적 가치관을 과거 교육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없었다 이거죠. 바로 산업화, 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을 하게 되냐면, 교육만 과연 근대적 가치관을 필요한 것이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냐 이거죠. 서구의 산업화를 이끈 과정을 설명하는 서구 중심 이론이다 이거죠. 남미와 같은 종속되었던 나라, 식민지 국가들의 경우는 걸맞지 않더라라는 게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기능이론은 클라크와 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발전의 근간은 기술이고, 그 기술을 누가 가르치느냐? 바로 교육에서 가르친다라고 보는 게 바로 클라크와 커고, 학교가 성장을 해왔는데 그러한 성장은 바로 기술과 직업이 바뀌면서 가르쳐야 될 기술과 직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술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교가 팽창해 왔다, 성장해 왔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기술기능 이론입니다. 이거에 대한 한계는, 그 말이 맞다면 사회 변화에 맞춰서 교육이 발전을 해왔으니 과잉학력이 없었어야 되는데 과잉학력 현상이 있지 않냐. 산업기술사회의 갈등과 불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현재 비인간화되는 그 근로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라는 게 기술기능이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자본론은 좀 다른 관점인데요. 여기 똑같은 슐츠입니다. 발전교육론에서 발전해 온 사람이죠. 발전교육론의 한 유형으로서 교육은 뭘 하는 거냐? 사회에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없어지는 걸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육은 뭐냐? 사람이 더욱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뭔가 투자가 된 거다는 거죠. 투입한 돈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몇 배를 뽑아낼 수 있겠다? 바로 교육은 인간을 자본화하는 도구다. 자본론.
자본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회 경제 발전에 인적 자본이 필요한데 바람직한 효율성, 효과성이 높은 인력을 양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가 있는 거고, 교육이 사용돼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인간 자본론이 갖고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인간 자본론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바로 과잉학력 현상을 뭘로 설명할래? 자본이 맞다라면 더욱더 교육을 받을수록 사회에서 많이 써야 되는데 학력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설명을 못하지 않느냐. 생산성이 불변, 선발 가설에 의하면 생산성이 별로 변하지 않더라 이거죠. 즉 과거에 우리 50년대, 60년대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회사에 취직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현재 회사에서 하는 사무들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 대졸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의 생산성과 지금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느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이거죠. 오히려 이중노동시장 이론이 맞지 않냐 이거죠. 즉 학력별로 시장이 달라지지 않느냐, 임금 승진의 요소가 달라지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는 게 인간 자본론입니다. 또한 이런 기능이론의 관점에서는 신기능이론이 있는데요. 즉 교육이 사회에 무슨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계없다. 즉 학교 개혁을 하게 되면 그게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을 더 수월하게 하고 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일 뿐이지 교육의 바뀜으로써 사회가 바뀐다거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게 신기능이론 관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기능이론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갈등이론의 개념 정도를 하고 좀 쉬면 될 것 같아요. 갈등이론의 경우는 가장 근간은 마르크스가 가장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갈등이 나타나느냐? 왜 갈등이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갈등이론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회에 있는 인간 세상에 있는 재화가 유한하지 않냐 이거죠. 황금이 유한하고 돈이라는 것들이 유한하고 자본, 쇠가 유한하고 구리가 유한하지 않냐 이거죠. 재화가 유한하니까 경쟁,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인구는 많고 재화는 정해져 있고 하면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하고 변화의 과정 하에서 이 이권의 변화가 발생하니 이견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화의 과정 하에서 룰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갈등이론의 관점이죠. 자, 이러한 갈등의 근간을 경제가 정치, 법률, 도덕이라는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라고 봤던 게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50년대 마르크스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전혀 기존의 관점하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능론에 대한 비판이 탁 나선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경제라는 하부 구조 때문에 결국은 정치도 바뀌고 법률도 바뀌고 도덕도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은 현실에 맞단 말이에요. 그 당시 현실에. 그래서 이거 비판할 거리가 없어. 그래서 이걸 이 비판하는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막 하기 시작했죠. 즉 갈등이론은 사회의 모순을 지적을 최초로 한 거고 학교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인식을 한 거죠. 기존의 학교는 사회 발전에서 당연히 필요한 거고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존재라고 봤는데 과연 그게 긍정적인 기능만 하느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하게 된 거고요.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공헌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어떤 비판을 받냐면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것들에 있어서 구조적 결정론,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지 않느냐. 결정을 많이 하는 건 맞지만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구조의 결정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사회를 너무 단순화해서 봐요. 즉 경제에 따라서 가진 자와 부르주아라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프롤레타리아라는 걸로 이분화해서 너무 단순화해서 본다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의지를 무시한다는 거죠. 즉 못 가진 자가 개인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가진 자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룡남의 기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죠. 또한 어떤 비판을 했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학교 교육을 비판을 잔뜩 했는데 그래서 그럼 뭐 어쩌라고 했더니 공산주의를 사회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갈등이론이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비판을 받으니까 조금 더 개선되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바뀌었냐?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관심은 여기 정치법률 도덕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펴보면 기존의 경우는 경제가 학교교육을 결정하더라라는 고전적 갈등이론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고 학교를 와서 봤더니 경제가 학교를 결정한다는 게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죠. 바로 학교라는 것들은 문화가 오히려 학교 교육을 결정하더라. 뭐 문화는 경제가 결정을 하든 뭐 다른 게 결정하든 모르겠는데 저건 문화가 학교 교육을 결정하더라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계급을 재생산하더라. 여전히 경제가 학교 교육의 성적을 결정하고 경제에 따라서 계급이 재생산이 되더라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문화에 의한 재생산이론이 되겠고요. 그거 외에 봤더니 사회적 주도권이 학교 교육을 결정하더라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요. 하는데 그로 인해서 계급이 재생산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까지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헤게모니 관점에서 이렇게 전통적인 갈등이론, 그 다음에 재생산이론, 탈재생산이론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다. 무슨 차이냐?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하고 계급도 재생산하더라. 고전적 갈등이론. 경제 이외의 요소가 학교육을 결정을 하고 계급은 재생산이 되더라 라는 게 재생산이론. 탈재생산이론은 뭔가 학교육을 결정하긴 하지만 그게 계급의 재생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라고 보는 게 탈재생산. 그거하고 학교육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게 탈재생산이론으로 나눠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탈재생산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인데요. 마르크스 사상의 실천, 자본가의 결국 자본가가 쥐고 있는 건 뭐냐?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헤게모니를 바꾸서 얘기하면 주도권이에요. 지배의 바탕인 지적, 도덕적, 영향적, 지도력 전체 주도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교육에 권력을 쥔 사람들이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권력은 주도권 아니냐 이거죠. 지배계급, 세계관, 가치관 확산을 하고 프롤레타 지식인을 길러내는 게 교육이다라고 보는 게 그람시 헤게모니론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이 각각의 관점. 여기서 고전적 갈등이론은 이렇게 경제적 재생산론, 급진적 저항이론이 고전 갈등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화재생산론에서 문화제국주의론까지는 재생산이론. 계급을 재생산하되 경제 이외의 요소가 결정을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면 문화적 헤게모니론과 저항이론 같은 경우는 탈재생산이론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점들을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고전적 갈등이론. 경제 이외의 요소가 교육을 결정한다라는 하지만 계급은 재생산이 된다라는 재생산이론. 그 다음에 문화 이외의 요소들도 교육을 결정한다. 또한
계급은 재생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탈재생산 이론으로 나눠서 지금 이론의 그 기본 틀을 살펴본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 갈등 이론들을 다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